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한방내과 전문이고요. 한의학 박사고 현재 25년 차 임상이고 지금은 이제 서초구 잠원동에서 배아노 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는데 나이 들면서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질병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죠. 이제 몸과 정신 두 가지인데 이제 몸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관절. 그래서 무릎 관절, 허리 관절 관리를 잘 하는 게 이제 100세 시대에 몸을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니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에서는 뇌. 그러다 보니까 치매 조심. 제가 이제 5, 6, 70대 이상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관절과 치매 예방 두 가지가 나이가 들수록 이 중년 이후 노년을 지키는 가장 키포인트 같습니다. 뇌 건강 때문에 한의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기억력이 깜빡깜빡 한다거나 또는 요즘은 이제 인지기능 검사라 그래서 이제 국어 시험 문제 풀듯이 이렇게 이제 풀어보거나 또는 이제 MRI, CT까지 찍으시거나 그래서 경도 인지 기능으로 가볍게 진단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양약도 복용하시지만 또는 뭔가 내가 추가로 해야 될 게 없을까?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와서 침 치료만 더 요청을 하신다거나 또는 이제 한약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 뇌 건강 예방법으로 집에서 쉽게 운동을 한다거나 예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70년대에 뇌 과학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 뇌의 어떤 그 기능적인 측면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인체의 부위가 손가락이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 그만큼 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손가락을 다양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젊어서 어려서 피아노를 치셨던 분들은 또 피아노를 다시 치신다거나 또는 손가락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손가락 움직이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이쪽 쟁반에다가 콩을 한 100개 정도를 담아 놓고 이쪽 쟁반은 비워두고서는 이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콩을 옮기는 겁니다. 콩이 들어있는 쟁반에서 콩을 하나 잡는데 주먹으로 꽉 쥐어서 한 번에 옮기는 게 아니라 엄지랑 검지를 이용해서 반대편 빈 쟁반에 콩을 옮겨주고 엄지랑 중지를 이용해서 반대편 쟁반에 옮겨주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손가락을 한 번씩 다 쓰시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쓰셨다면 이번에 다 옮겼다면 반면에 꽉 찬 쟁반에 있는 콩을 또 비어있는 반대편 쟁반으로 손가락을 하나씩 사용하셔서 이제 옮기시는 것. 그래서 평상시에 손가락을 다양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뇌 기능을 지키는데 가장 기초적인 운동법이 되겠죠. 요즘 젊은 층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많죠. 왜냐하면 초록이 치매라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치매는 보통 65세 이상. 그래서 65세 이상에서 인구의 10%가 치매고 80세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거의 35%, 40% 정도가 치매인데 문제는 40대 초반에도 초록이 치매라 그래서 치매가 일찍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100세 시대에 40세라 그러면 아직도 청년으로 구별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청년기 때 치매가 오기 때문에 내가 20, 30대 때 되게 무리해서 뇌 건강이 손상이 되었다. 또는 넘어지거나 그런 방식으로 머리 쪽으로 해서 손상이 있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40대 초반에도 초록이 치매가 올 수 있으니까 청년, 중년, 뭐 노년 가릴 것 없이 치매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질환이죠. 옛날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고스톱 치시면 치매 예방에 좋다 하셨는데 그거 진짜 사실이에요? 그렇죠. 고스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손가락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패를 반대편 손으로 들어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내려치는 행위. 그래서 손가락을 끊임없이 이제 이용을 해야 되고 화투를 모을 때도 결국은 손가락을 치는 거고 흔들고 피박할 때도 결국 이제 손가락을 이제 흔드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운동법이다. 두 번째는 혼자 패 뜨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 고스톱이라고 하는 것은 미나투라고 하는 것은 최소 인원이 어쨌든 보통 세 사람은 돼야 고스톱을 치거든요. 치매의 또 다른 것은 사회로부터 나의 어떤 정신적 기능이 고립되는 걸 치매라고 하는데 그 고스톱 자체는 사회와의 끊임없이 소통을 유지해 주는 거거든요. 최소한 2명과 소통을 하는 거죠. 또 2명의 패가 뭘지를 추정해 보면서 끊임없이 본인의 인지 기능, 상대편이 뭐 들었을까를 보고 내 패를 내놓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회적인 어떤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정말 좋죠. 저도 칩니다. 저희 어머니랑 토요일마다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정신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오히려 제가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독감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터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독감과 폐렴으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데 감기 예방에 좋은 습관이나 음식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물리학에서 보면 총량불변의 법칙처럼 우리가 코로나 때 뭔가 겪어야 될 것들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수고로움을 겪어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감기나 독감이나 기본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되는데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리노바이러스는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양쪽 다 비말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비말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다닐 비, 거품, 말.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침이 상대편한테 닿게 되고 그 침에 의해서 이런 독감과 감기가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스크 사용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겠다. 개방된 공간에서는 하실 필요가 없고 상대편이 없을 때는 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이제 밀집된 공간에서 사람이 많을 때는 마스크를 쓰시는 편이 유리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이미 답을 드린 건데 밀집된 공간에 많이 머무는 시간을 줄이시는 게 좋겠죠. 그럴 필요가 없다면 그래서 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일부러 가실 이유가 없다면 일부러 가시지 마시고 산 좋고 물 좋고 사람의 어떤 인구 밀도수가 떨어지는 공간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조금 적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항바이러스제가 개발이 많이 돼서 너무 오래 참지 마시고 특히 이제 소아라든지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에는 초기에 발열이나 증상이 심하시게 되면 항바이러스제를 주사제 형태로 해서 빨리 맞으시는 게 또 회복에 도움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은 좋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호흡기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래서 호흡기를 튼튼하게 해서 호흡기 감염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도라지. 내가 만약에 호흡기가 나빠가지고 반복적으로 감기랑 독감이 걸린다 그러면 4년, 5년, 6년 산 도라지에다가 생강 조금, 대추 조금 넣어서 푹 끓여서 차처럼 드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한의원에 진료 오는 환자분들 중에 어떤 질병으로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서초구에 있는 지역 환자분들은 통증으로 오시죠. 그래서 뭐 발목이 접질렀다, 손목이 접질렀다, 허리가 뼈다, 뭐 두통이 있다. 그래서 통증이랑 관절 때문에 오시는 기본 환자분 풀이 있고요. 이제 멀리서 오시는 환자분들 층에서는 3분의 1은 암 환자분들입니다. 암 수술하고 난 이후에 체력이 쉽게 회복될 것 같았는데 쉽게 회복이 이제 안 돼서 또는 이제 한약 치료나 침 치료를 또 추가적으로 받고 싶은 분들이 암 환자층이 3분의 1이 있고요. 3분의 1은 치매 환자층입니다. 그래서 초기 치매나 중증 치매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케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뭔가 추가적으로 더 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치매 환자분이 오시고요. 나머지 이제 3분의 1층은 난임 환자가 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년 정도 진료하는 동안 이제 한 2,000상에서 3,000상 정도가 저희 한의원에서 임신이 되셨는데 20, 30, 40대 특히 여성분들은 난임 때문에 이제 오시는 층. 그 밖에도 뭐 한의원의 특징은 환자분들이 골고루 오시거든요. 소아 성장의 목적, 알러지 비염의 목적, 기타 등등 뭐 다양한 목적으로도 하루에 소수의 환자분들이 또 이제 오시는 편입니다. 저희 여자들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닐 때 다이어트 목적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것도 많이 오시죠. 일단은 한의원이라고 하는 공간에 여성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여성분은 나이를 불문하고 다이어트를 마음에 품고 들어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 이런 현대의학은 가서 한 질환만 봐야지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계시고요. 되게 소비자 수요에 의해서 한의원이라는 공간은 한의원에 간 김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봐야지 하는 소비자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 여성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중학생이 됐던 80세 어머님이 됐던 다 다이어트를 염두에 두고 오시고요. 암 환자조차도 본인이 살이 빠졌는데 암 치료 중인데도 살은 안 찌게 해달라, 살은 빠지게 해달라. 그래서 다이어트는 뭐 거의 전국 한의원이 기본적으로 보는 질환일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안 좋은 식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뭘 먹느냐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식습관이 많이 씹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게 다들 어떤 음식이 나랑 맞느냐, 내가 뭘 먹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식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천천히 먹을 것이냐가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수. 그래서 입에 무엇인가가 들어오면 저작이라 그러죠. 씹는 행위가 적어도 20회 내지 30회 정도가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나쁜 식습관은 뭐 야식, 폭식 이런 게 아니라 천천히 많이 씹는 거. 그게 핵심이고요. 그게 되면 야식도 없어지고, 그게 되면 폭식도 없어지게 되고, 그게 되면 빨리 후다닥 먹게 되는 급식도 없어지게 되고, 많은 잘못된 식습관을 고칠 수 있는 뿌리가 천천히 씹는 것. 입에 들어왔을 때 최소 20번 내지 30번 정도를 씹고 삼키게 되면 만병을 일으키는 기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은퇴하시고 시간이 많아지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운동하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들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음식을 섭취해서 칼로리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면 반면에 그걸 이제 소모하는 행위가 있어줘야 되는데, 출퇴근을 하면은 출퇴근 자체도 기본적으로 칼로리 소모하는 일상적인 운동이 될 수가 있는데, 은퇴를 하시게 되면 행동 반경 자체가 좁아지게 되고 오히려 집에 계시다 보니까 먹는 양은 조금 늘어날 수 있고, 왜냐하면 천천히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다양하게 드시면서 대신에 또 움직일 수 있는 활동 반경이 좁아지게 되면서 칼로리 소모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에 가볍게 하시는 조깅은 내가 원래 했던 활동 반경 자체 칼로리 소모하던 양 자체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다만 주의할 점은 젊었을 때랑 다르게 이제 50대 중반 이후에 넘어가시게 되면 관절의 문제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오른쪽 무릎이 나가 있거나 왼쪽 무릎이 나가 있거나, 오른쪽 발목이 안 좋거나 왼쪽 발목이 안 좋거나, 허리에 디스크 초기가 있거나 협착 초기가 있거나, 오른쪽 어깨에 회전근개 손상이 있거나 왼쪽 회전근개 손상이 있거나, 오른쪽 팔꿈치가 안 좋거나 왼쪽 팔꿈치가 안 좋거나, 어딘가 몸에서 꺾이는 곳에선 그 어딘가 이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이 있는 그 상태가 어떤 정도의 상태인지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정보 하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관절 가동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계산을 하시고 그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조깅이 됐던 골프가 됐던 또 게이트볼이 됐던, 그게 관절에 무리 가지 않는 범위 내에, 예를 들어서 그 범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그날이나 다음 날은 꼭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한번 받고 와야 된다. 그러면 무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동의 어떤 범위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100% 적용할 수 없지만 치료에 대한 의존도가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이고요. 그런 면에서 중장년 이후에 가장 좋은 운동은 사실 수영입니다. 우리가 모든 관절이 망가지는 것은 중력에 의한 영향력 때문에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관절에 무리가 가는 건데, 수영은 그런 면에서 조금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수영을 하시는 걸 더 권장해 드리고, 그 다음에 러닝 정도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넘어지시면 뼈가 쉽게 부러지곤 하시는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특히 이제 낙상 이후에 넘어지시는 분들이 남성보다는 여성들 비율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들은 현재 만 49.9세, 50 전후에서 완경이 되시게 되고, 완경 전에 여성 호르몬이 100 정도를 유지했다면 완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20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서 여성 호르몬의 80% 정도가 50 전후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급격하게 몇 년 사이에 골 감소증이 오게 되고, 그걸 본인이 자각할 수가 없죠.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연히 넘어지거나 우연히 누가 밀어서 비키다가 어디 부딪혔는데 쉽게 피로골절이라 그래서 뼈에 금이 간다거나 또는 골절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50 전후에서 꼭 골밀도 검사, 대퇴골두라든지 허리 이쪽으로 해서 하는 기본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내 골밀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특히 이제 비타민 D가 골 감소에 있어서 막아줄 수 있는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내가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까지 판단을 하시고, 내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뼈가 약하다, 50 이후에 특히 여성들은 그렇다 그러면 칼마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제 세 가지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을 약사나 또는 뭐 한의사나 또는 의사분들과 의논을 하셔서 좀 보충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여성들은 한 3, 40년을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조심하셔야 되고, 남성들은 이제 10년, 20년 정도를 조심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남성들도 70대 중반 정도가 지나면 골밀도 검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낙상으로 인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유무를 전문의들이랑 의논하시고, 마찬가지로 그 이후의 나이 때는 또 칼마디를 좀 챙기셔서 또 건강관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변 어르신들도 나이가 들면서 손발이 자꾸 차가워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좋은 관리 방법이나 음식이 있을까요? 손발이 차지는 이유는 크게 현대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콩팥 위쪽에 있는 부신 피질 또는 목에 있는 갑상선, 두 가지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전통적으로는 그걸 이제 양기가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그 두 가지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반면에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데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가장 구하기 쉬운 건 생강입니다. 차 형태로 드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훨씬 더 강력하죠. 그래서 생강, 계피 차를 달여서 물처럼 드시면 안 되고, 하루에 한 100cc, 200cc, 100cc라 그러면 종이컵 반잔, 200cc는 종이컵 2잔 정도를 생강, 계피만 푹 달여서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다만 맛은 없습니다. 맛은 없기 때문에 약간 단맛을 주자면 내가 혈당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는 대추를 2알 넣어서 끓여서 그렇게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의원에 안 가시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한의원은 진단을 잘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한의원이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게 막혀져 있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일제시대 때 의생제도라 그래서 한의사들 중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직종별로 보게 되면 그래서 한약 말살 정책이 일제가 시행한 대표적인 정책이고, 의사였던 한의사들을 의생이라 그래서 학생 신분으로 격화시키면서 모든 걸 못하게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일제가 끝나고 48년도 정도에 국회 청원을 통해서 한의사 제도가 부활이 됐는데, 그때 이미 제도적으로 우리가 진단과 검사를 할 수 있는 권리 권한 자체가 현대의학적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지금도 그걸 우리가 이제 가져올 수는 없는 거고요. 모든 분야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적 성과를 통해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도 자동차를 예전처럼 두드려서 보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자동차 내에 매뉴얼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전기 전자 장비를 이용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진단하는 전기 장비를 정비사가 다 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학자가 개발하고 정비사가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과학이 발달할수록 만들어지는 모든 진단 기기는 누구나 의료인들이 의료행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써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렇게 70년 막혀 있다 보니까 한의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한의사한테 주어진 건 예전부터 내려오는 진맥이라는 행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백신 주사를 놓았던 사람이 주시경 선생. 전 세계적으로 1900년대 전후해가지고 천연두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돌 때 백신 주사를 통해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걸 막기 시작할 즈음에 한국에서 그 처음 시작한 것은 한의사인 주시경 선생이 먼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우리의 어떤 전통 하에 현대의학이 들어왔으면 한의사라는 제도 내에서 전통을 발전시키면서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해서 전통적으로 필요하면 진맥과 필요한 검사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세계 유일의 이원화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의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적다. 그렇지만 실제로 한의대 교육 과정에 학년별로 다르지만 평균 50%는 현대의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강을 하고 법적인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의사도 충분히 진단할 수가 있다. 그 기기는 의사가 100% 개발한 게 아니다. 과학자가 개발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의원에 안 가시는 분들의 또 다른 선입견이 있는데요. 한약이 간에 나쁘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실제로 한약이 간에 나쁠 수 있습니다. 모든 약은 독성을 가지고 있고 그 독성을 얼마만큼 잘 쓰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건데 주어진 범위 내에서 과용을 하거나 또는 그 개별적으로 구분 상태가 좋지 않은 게 다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약으로 썼던 한약이 어느 순간 독성 물질이 되는 거고 그게 그분에게는 간 수치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LT, AST 두 가지가 40 정도 범위 이내여야 되는데 50, 60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예전에 논문을 리서치했을 때 전 세계 통계의 표준을 보게 되면 각 나라에 있는 전통 약재,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약이 될 건데 그 한약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간 수치를 높일 확률이 0.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0.6% 그러면 1000분 정도 한약을 복용하면 6명의 간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 이것만 보면 이게 높은지 낮은지 안전한 건가 괜찮은 건가 6명도 안 되는 건가 생각을 하게 되면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죠. 약은 몇 퍼센트일까요? 1.3%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서치한 논문들에 따르면 양약은 1.3%, 한약은 0.6%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또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양약이 한약보다 2배가 높네 이렇게만 또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약은 의사가 원하지 않지만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복용 기간이 늘거나 또는 환자분 상태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의해서 잘못 작동하게 되면 간 수치를 높일 수가 있다. 그런데 그 0.6% 때문에 한약이 다 도매급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또 아니다. 또 반면에 한약 때문에 몸이 좋아지는 분들은 훨씬 더 많거든요. 생각해보면 1000분이 복용해야 6명이 간 수치가 나빠지는 거니까 994분은 그걸 먹고 이제 좋아지신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한약 시장이라고 하는 게 처방에서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물론 그게 6분에 그렇게 되니까 양이 적거나 별거 아니라는 건 아니고 그런 식의 오작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극복해내는 게 한의사의 몫인 거고 한의사의 숙련도인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도매급으로 매도될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늘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의원에서도 다양한 진료나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 한의원에서 이런 것도 진료나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최근에 10년 전부터 한의원 쪽에서 많이 하는 게 매선 치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이제 주사 바늘에 봉합사라 그래서 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침을 놓고 빼게 되면 침 치료 효과가 하루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를 갔다면 이제 매선은 이렇게 침처럼 놓고 빼게 되면 안쪽에 봉합사인 실이 3주 내지 3개월을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침 치료보다 치료 효과를 좀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매선 치료라고 하는 치료법이 생겨서 통증 치료에 있어서는 조금 더 획기적이고 효과랑 지속력 면에서 느렸기 때문에 근데 매선 치료가 그러다 보니까 10년 정도 됐지만 모든 한의원이 그 시술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한의원 아마 4분의 1 정도 한의원에서 그 매선 시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선 시술이 일반 통증에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순금 매선도 있습니다. 일반 매선은 시술하고 지나면 3주부터 그 봉합사가 녹기 시작을 해서 3개월이면 다 녹아서 없어지는데 99.99의 순금 매선은 치과 영역에서 쓰는 금리랑 똑같아서 인장 강도가 20년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협착이나 디스크라든지 안 좋은 공간에 순금 매선을 놓게 되면 20년 정도를 버티면서 치료 효과가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치료법 또 있고요. 또 이제 그 밖에도 또 다양하게 조금씩 이제 발전하는 기술들 때문에 다양하게 들어오는 치료가 있고 한방이 전문의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2000년 초반에 한의사들도 전문의 제도가 생겨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의가 아니라 전문의고 이제 한방내과 전문인 거죠. 그러니까 6년제 한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4년 정도 수련을 받아서 전문의 시험을 봐서 전문의 자격증이 또 하나 있는 건데 한방신경 정신과 영역 내에서 새로운 어떤 상담 기법들이 개발이 돼서 다양하게 현장에서 우울증 환자라든지 불안장애 환자들을 통해서 한방 고유에 갖고 있는 그 상담 영역과
현대적인 것들을 결합해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신의료 기술처럼 또 새롭게 또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담 기술들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의원에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오시나요? 기본적으로 우울증 환자분들이 많죠.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 서양의 우울증 환자들은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서 내 정신을 치료받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한국의 환자들은 본인 정신은 우울증이 심해도 다 멀쩡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주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면 전문 용어로 신체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울하다고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소화가 안 된다, 힘이 없다, 두통이 있다, 불면증이 있다. 한국은 특이하게 신체형으로 우울증을 표현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의원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신체형 우울증 환자들이. 한국은 여전히 정신과 가서 상담 받으시면 좋은데 뭔가 정신과는 부담스러워하고 본인이 알게 모르게 우울증인가 보다 의심을 하지만 검사도 안 하고 그걸 한의원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의원은 진단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통증 양상으로 표현하시는 우울증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먹어야 하는 음식들도 다른 걸로 압니다. 이런 체질을 어떻게 알 수 있고 한의원에서 진단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2000년 전부터 체질이 있다고 내려오고요. 서양에서도 체질론이 있는 거고 동양에서도 체질론이 있는 건데 동양의 체질론은 특히 이제 한국에서 동무 이재마 선생에서 1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더욱더 발달되어 있죠. 제 분야는 아니고 이건 또 사상 체질의학 전문의가 따로 있습니다. 이 전문의 선생님들은 6년 한의대를 졸업하고 4년 동안 사상 체질만 공부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서 사상 체질 진단법들이 조금 더 체계화되어 있고 조금 더 자세한 분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의사로서 기본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사상 체질이 4가지 체질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한 4명이 모였을 때 뭘 먹을까 그러면 입을 꾹 닫고 있는 2사람이 있고 입을 열고 이거 먹자 저거 먹자 또는 4명이 모여서 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갈까 그러면 항상 2사람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2사람은 따라가고 근데 그게 패턴이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그렇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은 양인이 되는 거고 수동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은 음인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범위 내에서 더 세분화해서 사상 체질이 있는 거고 당연히 성격이 다르고 패턴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먹었을 때 그분들에게 조금 더 유익하거나 조금 더 해가 되는 음식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적극적인 분들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말을 많이 하시면 수분이 날아가고 할 거니까 수렴이 되고 수분이 많은 게 좋겠죠. 이를테면 산수유 같은 게 또 도움이 되고 또 반면에 너무 가만히 있는 음인들은 이래도 가만히 있고 저래도 가만히 있고 이런 분들은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모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뭔가 발산하고 소모시키는 음식이 도움이 되겠죠. 대표적인 게 계피차 같은 경우거든요. 발산시키는. 그래서 체질별로 음식이 다를 수 있다. 다만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사상체질 전문의들에게 또 의뢰를 하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시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 음식은 체질과 상관없이 꼭 피해라 하는 게 있으면 그 이유랑 함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꼭 피해야 될 3대 음식은 결국 이제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이제 3가지죠. 근데 이게 애들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10대 애들은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대충 차려주느라고 먹고 또는 본인 혼자 학원 가다 말고 편의점 들려서 먹고 20대들은 자취하느라고 먹고 이럴 것 같은데 65세 이후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히 중년 이후에 홀로 사시는 독거 가구 수가 늘어나는데 이분들도 인스턴트로 때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스턴트, 정크푸드, 패스트푸드는 줄이려고 노력을 하시고 어쨌든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서 소량이라도 소분해서 내가 직접 먹는 음식들을 유지를 하시고 간단히 먹어치운다. 이런 개념은 잘못돼서 내 건강을 먹어치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달그닥 시청자분들께 한의사로서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달그닥 TV 저도 이제 구독자고요. 최근에 또 이제 다양한 정보를 또 달그닥 TV를 통해서 이제 기농 기초 남자들은 다 나는 자연인이다를 꿈꾸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달그닥 TV를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나이가 어쨌든 드실수록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저속노화 개념이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속노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이 먹는 것을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건데 요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소식, 그래서 내가 먹던 양보다 좀 줄이는 게 한 가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동적인 운동도 중요하지만 정적인 운동, 그래서 적당량 먹는 소식과 동적 운동보다는 또 정적 운동을 늘려가는 것을 50대 이후에 하시게 되면 요즘에 유행하는 저속 노화라고 하는 큰 흐름으로 같이 가서 또 나이가 드시지만 본인의 어떤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달가닥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가도 되나요?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감사합니다.